눈꽃이 살짝 내려앉은 겨울 아침 강원도의 작은 마을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손에는 낡은 천가방 하나, 그 안에는 정성스레 포장한 직접 담근 깍두기와 말린 고사리 황태채, 그리고 오래전부터 아껴온 손뜨개 털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가슴 한쪽 호주머니엔 단단히 감춘 은행 카드 한 장이 있었다. 거기엔 집 철거 보상금으로 받은 돈 1억 8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고순자 2세. 일생을 산골에서 농사 짓고 돼지 키우며 살아온 그녀는 서울이란 도시가 익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용기 내어 도시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곧 손주가 태어날 아들 내외를 보러 가는 길, 그리고 그동안 아끼고 모은 돈을 어떻게 나눌지 직접 전하고 싶었다. 버스 창밖으로 흐릿한 하늘과 앙상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고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젊었을 때 남편 유병철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큰아들 유석호는 조용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고 막내 민재현은 똑똑하고 야무졌다. 하지만 가난은 늘 그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결국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석호는 대학 진학 대신 막내를 위해 공사장 일용직으로 나섰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매달 월급에서 몇만 원씩 떼어 시골 집으로 보냈다. 그 덕분에 재현은 서울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해 도시에 정착했다. 그리고 몇 년 전 재현은 회사 동료였던 한다은과 결혼을 했다. 도시에서 자란 대우는 세련되고 예의 바르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다. 결혼식 날 고순자는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마당에 돼지를 팔고 오래된 적금 통장을 깨서 전세 자금 일부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그 대운이 임신 중이다. 고순자는 적어도 아이 태어나기 전에 한 번은 가서 살림살이도 봐주고 정 붙일 기회가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먼 길을 결심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올라가는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번엔 다르게 반겨주겠지 라는 작은 바람이 피어나 있었다. 서울행 고속버스 안은 따뜻했지만 고순자의 손은 얼어 있었다. 다른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졸고 있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낯선 아파트 단지를 상상했다. 재현이 말하길 아파트는 서울 외곽 쪽 신도시에 있고 방 3칸짜리 집이라고 했다. 한 방은 아이방, 한 방은 서재? 그럼 난 어디서 자나? 그녀는 스스로 물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어디든 따뜻한 자리 하나만 있으면 돼. 가족이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하지.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훌쩍 지나 있었다. 짐을 든 채 기다리는 그녀의 손엔 주름이 깊게 파였다. 핸드폰도 없는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재현아, 엄마야, 서울 도착했어. 잠시 정적. 그 다음 들린 아들의 목소리는 다소 당황스럽고 차가웠다. 아, 엄마 왜 미리 말 안 하셨어요?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고순자는 터미널 대기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기다리는 걸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재현의 얼굴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가방 안의 반찬들을 정리했다가 다시 싸기를 반복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재현이 도착했다. 세련된 패딩과 구두 차림에 손엔 고급 커피컵을 든 채였다. 그는 어색한 미소로 엄마의 가방을 받으며 말했다. 엄마 힘드셨죠? 오늘따라 일이 많아서. 고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 어린 시절 늘 먼저 달려와 엄마하며 안기던 그 아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누군가의 남편이자 직장인이 된 낯선 청년이 서 있었다. 그렇게 서울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 고순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층 빌딩과 화려한 간판 사이로 시골의 달빛이 그리워졌다. 서울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은은한 아기 용품 냄새와 정돈된 실내가 눈에 들어왔다. 고순자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 한편에 놓인 신발장을 살폈다. 그곳엔 깔끔하게 정리된 운동화와 슬리퍼, 그리고 작은 임산부 전용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대훈아, 엄마 오셨어. 재현이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부엌 쪽에서 뭔가를 정리하던 대운이 잠깐 고개를 들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추우셨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엔 따뜻한 환영은 담기지 않았다. 고순자는 어색한 공기를 읽고는 얼른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마을에서 직접 말린 도라지랑 깍두기야. 네가 입덧 심하다고 해서 좀 챙겨봤어. 대우는 받긴 했지만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도라지요? 저 냄새에 좀 민감해서 그냥 냉장고에 넣을게요. 그리고는 고개를 휙 돌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 고순자의 손끝이 싸늘해졌다. 가방 속에서 꺼내려던 나머지 반찬들도 그대로 다시 넣고는 조용히 거실 한켠에 앉았다. 엄마, 오늘 저녁은 우리 간단히 시켜 먹을까? 재현이 조심스럽게 묻자 고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엄마 차 안에서 먹었어? 괜찮다. 그러나 그녀의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버스 안에서 허기진 배를 달래려 가져온 주먹밥도 아껴두었고 도착하면 다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고순자는 대운의 안내로 거실 한켠에 마련된 작은 요 위에 몸을 눕혔다. 방은 3개였지만 하나는 부부 침실, 하나는 아기방, 하나는 창고로 쓰인다고 했다.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불편을 주기 싫다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끌어당겼다. 몸을 누인 고순자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겨울밤 한 장면이 떠올랐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남편 유병철이 쓰러졌던 날이었다. 그날은 음력설을 며칠 앞둔 날이었고 새벽부터 소 한 마리를 팔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읍내 장터로 나갔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병철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눈밭에 쓰러졌다. 그날 이후 그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세상을 떠났고 그 순간부터 고순자는 가장이자 엄마가 되었다. 당시 큰아들 석호는 중학교 4학년, 막내 재현은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장례식 날 밤 석호는 침묵 속에 어머니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고등학교는 그만둘게. 공사장에 일자리 있다고 형이 그러더라. 안 돼. 너도 공부해야지. 재현이 공부 더 잘하잖아. 난 괜찮아. 그 아이는 정말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이 고순자의 가슴을 찢었다. 그로부터 몇 년간 석호는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허리 부러져라 일했다. 겨울엔 손끝이 갈라지고 여름엔 땀이 배어 군화 안이 짓물렀다. 그럼에도 그는 늘 씩씩했다. 서울에서 재혜연이 대학에 붙었다고 소식을 전하자 석호는 다음날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길에 읍내 은행에서 월급을 반으로 나눠 보냈다. 재현이 형이 도와준 돈이라고 말하지 마. 그냥 장학금이라고 해줘. 그 모든 기억이 그 밤 고순자의 귓가에 울렸다. 거실 구석 도시의 온풍기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 아래 그녀는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당기고 조용히 흐느꼈다. 다음날 아침 재현은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고순자는 일찍 눈을 떴지만 일부러 늦게 일어나는 척했다. 방문 사이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발소리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머리맡에 둔 작은 송어울로 머리를 빗으며 생각했다. 여긴 내 집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의 집이니까. 그날 오후 거실 한켠에서 며느리 대운이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향에서 엄마가 올라오셨다니까. 응, 근데 너무 불편해.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냄새 강한 음식 잔뜩 가져오셨지 뭐야. 고순자의 손끝이 멈췄다. 그녀는 작은 바느질통을 품에 안은 채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그러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미안함과 소외감이 얇은 얼음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큰아들 유석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잘 지내, 아프진 않으시고 고순자는 전화를 붙들고 웃었다. 석호야, 엄마 괜찮아. 여긴 서울은 참 복잡하더라. 석호는 아내 미진과 함께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남들 눈엔 그저 농사 짓는 평범한 청년이지만 고순자에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아들이었다. 며칠 전 석호는 동네 보건소에서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다가 혈압과 관절통이 심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바로 어머니에게 삼계탕 재료와 약재를 택배로 보냈고 직접 약초를 캐다 말린 봉투도 동봉해 보냈다. 서울의 아파트 거실 고순자는 그 택배 상자를 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걸
애가 언제 다 챙긴 거야? 옆에서 일을 지켜보던 재현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어렴풋이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겨울 형이 눈보라 속에서 땀에 젖은 상의를 벗고 아픈 엄마의 몸을 덮어줬던 기억. 몇 주가 지나고 민재현 부부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그 사이 큰아들 유석호 역시 사랑하는 연인과의 결혼을 결심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 고순자는 조금 놀랐지만 기뻤다. 석호의 연인 박미지는 시골에서 만난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깊고 무엇보다 고순자를 진심으로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고순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서울에서 재현이 결혼할 때 그래도 전세금에 보태주고 혼수도 어느 정도 챙겨줬지만 지금은 가진 게 거의 없었다. 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며칠 후 고순자는 석호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해줄 게 없다. 금 한 돈도 가전도 혼수도 미진이가 서운해하진 않을까. 그러자 석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 뭘 포기했는지 난 다 알아요. 엄마가 지금 내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말에 고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는 꼭 복을 내려주세요. 이 아이는 내 삶의 등불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서울의 겨울은 한층 더 매서워졌다. 고순자는 새벽녘이면 늘 조용히 일어나 안방 대신 거실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부엌 전기밥솥 옆에 쭈그려 앉아 조용히 죽을 쓰고 임신한 며느리 대운을 위해 감자죽, 들깨미역국, 배숙을 차례로 준비했다. 어머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대운은 마지못해 고맙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늘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고순자는 웃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히 먹어. 그러나 식사 중 대운은 몇 번이나 국을 적기만 하다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저는 음식간이 너무 센 것 같아서요. 입덧이 심해서 그런가. 그 순간 고순자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입맛을 몰랐네. 그녀는 조용히 국을 다시 덜어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금방 무거워졌다. 같은 시간 강원도 상월의 유석호 집은 다른 풍경이었다. 눈 덮인 마당 한켠에서 미지는 장작을 쪼개고 있었고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고순자가 보내준 말린 표고버섯과 곰치가 들어간 따끈한 시골 된장국이었다. 석호는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서울에 계시는데 잘 지내고 계실까 모르겠네. 미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이 계셨으면 이 된장국 보고 그 시절 생각난다며 좋아하셨을 텐데요. 그 말에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아이 태어나면 꼭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가 이런 밥상에서 매일 식사하셨으면 좋겠어. 며느리 미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엔 시멘트 자국이 묻어 있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날 저녁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고순자는 손편지를 쓰고 있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대운아, 네가 나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단다. 내 방식이 낡고 어색할 수 있지만 나도 배워가고 싶다. 우리 같이 좋은 가족이 되어보자. 그 편지를 다 쓰고 그녀는 대운의 방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러고는 스스로도 모르게 거실에 앉아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대운은 편지를 발견했고 책상 앞에 앉아 읽던 중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순자의 진심을 이해한 것 같았다. 며칠 후 서울에는 진눈개비가 내렸다. 고순자는 가만히 창밖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며느리 대운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고 시선이 자주 피했다. 그녀는 그것을 부끄러움이라고 믿고 싶었다. 서툰 표현 뒤에 있는 진심을 믿어주고 싶었다. 그날 밤 고순자는 서울집의 작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붉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이
이후로 총 전대 1억 8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에 카드 사본과 메모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큰아들 유석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호야, 너 시간 괜찮으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날 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석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따뜻하고 듬직했다. 고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보상금이 들어왔단다. 서울 땅에 도로 생긴다고 해서 생긴다고 해서 이제 엄마도 나이도 많고 남은 인생은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 나눠주려고 해. 석호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어떻게 나눌 생각이세요? 고순자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너희는 시골에서 살고 있고 그나마 생활비도 덜 들어가잖니. 재현이는 서울에서 집도 대출 끼고 샀고 출산도 앞두고 있으니 엄마 생각에는 재현이네 1억, 너희는 5천만 원 도마에원. 나머지 3천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 말에 석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우리 생활은 부족함 없어요. 대신 재현이에게 더 주세요. 형제 사이에 형이 양보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순간 고순자의 가슴이 울컥했다. 석호야, 너는 항상 그래. 어릴 때도 지금도. 그런데 왜 엄마는 늘 너한테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 그녀는 핸드폰을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울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고순자는 눈을 감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장날마다 석호가 짐을 들어주며 엄마 무거워. 내가 할게요 라며 어깨를 내주던 15살의 소년. 처음 월급을 타서 사준 겨울 부츠 한 켤레.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을 삐끗해도 엄마가 보면 걱정하니까 비밀이야 라고 웃던 모습.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더 줄까 덜 줄까를 고민하는 대신 동생에게 더 주자고 말한다. 순간 그녀는 결정했다. 다음날 아침 고순자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통장을 2개로 나누어 정리했다. 큰아들 유석호 명의 통장에 1억 원, 막내 민재현 명의 통장에 5천만 원, 자신을 위해 3천만 원만 남겨두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누굴 더 사랑해서 이리 나눈 게 아니다. 누가 나를 더 이해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내 편이 되어준 사람에게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감사와 마음을 담았을 뿐이다. 그날 밤 고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 마음은 여전히 알기 어렵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진심은 결국 닿는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아침 고순자는 조용히 시장 가방 하나를 들고 나섰다. 회색 니트에 다 해진 패딩 점퍼 목에는 오래된 털 목도리. 주머니 안에는 은행에서 갓 찾은 5천만 원이 든 봉투가 단단히 접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넣은 작은 쪽지 한 장. 우리 손주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란다. 많지 않지만 이 돈이 너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은이 몸조리 잘하고 재현아, 네가 아빠가 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송을 씨는 조금 흔들렸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곧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현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레 들어섰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재현은 조금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고순자는 말없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어 그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보상금이야. 너희도 이제 아이 낳고 쓸 일이 많을 거잖니. 형은 괜찮다고 했고 엄마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재현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무겁게 봉투를 들고 앉았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부엌에서 상황을 듣고 있던 대은이 조용히 나왔다. 5천만 원이면? 전부는 아니네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고순자는 놀란 얼굴로 대운을 바라봤다. 전부 줄 필요는 없으시죠? 형이랑 나눠 가졌으면 된 거예요. 대운은 표정 하나 없이 그렇게 말했다. 근데 이왕 주시는 거면 형보다 저희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서울살이 아시잖아요, 어머님. 대출도 있고 육아 비용도 있고. 그 순간 고순자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입술이 말라붙고 가슴 속에서 뭔가 꽉 막혀왔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이걸 고맙게만 받아줘 줬으면 했다. 얼마보다 마음을. 그녀는 그 말 끝을 삼킨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대우는 식사 준비를 하며 엄마, 저희 오늘은 외식할까 해요.
친구 부부랑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다. 고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라. 엄마는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지 뭐. 집안엔 곧 정적이 흘렀다. 부부가 외출하고 혼자 남겨진 거실 한켠. 고순자는 탁자 앞에 앉아 작은 인덕션에 라면을 끓이며 냄비 속에 젓가락을 돌리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라면 냄새조차 그녀에겐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다. 서울에 오면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조용히 젓가락을 놓았다. 식탁 위에는 대운이 가져다 놓은 딸기 우유 한 통이 있었지만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대운이 먼저 돌아왔고 고순자가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자려는 모습을 보곤 어머님 아기방은 아직 깨끗하게 비워두고 있어서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운이 안 좋을까 봐요. 기운? 그 말이 고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자지 뭐. 그녀는 두 손으로 이불을 펴며 거실 바닥에 조용히 몸을 누였다. 차가운 바닥의 온기가 아직 덜 올라온 시멘트 위. 그곳이 그녀의 오늘 밤 자리였다. 천장에서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였고 고순자의 두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거실 바닥에 누운 고순자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불이 꺼진 집 안에서 냉기마저 조용히 스며들었다. 밖에서는 이따금 자동차 소리가 스쳐 지나갔고 천장에 불빛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그녀는 얇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여길 왜 왔을까? 기댈 곳을 찾으러 온 건데 왜 더 외로워지는 걸까? 그녀는 베개 옆에 두었던 작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2개의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민재현 명의의 5천만 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아무 이름도 쓰지 않은 새 통장. 잔액은 정확히 1억여 원. 그녀는 그 빈 통장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혼잣말을 하듯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돈은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조건을 걸지 않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했고 한 사람만이 나를 위해 양보했지. 눈앞에 떠오른 사람은 석호였다. 어릴 적 첫 월급으로 사준 내복 한 벌. 비 오는 날 시장까지 우산 들고 뛰어와 엄마 옷 젖으면 감기 걸려 하며 내 어깨를 덮어준 손. 아무 말 없이 뒷짐지고 나무를 패던 뒷모습. 묵묵히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그 아이. 그 아이는 오늘도 어머니가 서운할까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편지를 써보낼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슬며시 웃었다.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에 맺혀넣다니. 석호야,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마음 받아줘. 그 새벽 고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거실 한켠 식탁 위에 놓인 노란색 메모지를 꺼냈다. 흔들리는 손으로 짧은 문장을 써 내려갔다. 재현아, 엄마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게. 네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단다. 그 마음이 서운하진 않았다. 다만 엄마는 이제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구나. 남은 1억 원은 형에게 줄 거야. 너보다 형이 더 가난해서가 아니야. 형이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란다. 그녀는 마지막 줄을 쓴 뒤 잠시 멈췄다가 다시 펜을 들어 적었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엄마가 너를 더 편애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네가 좋은 아빠가 되기를, 좋은 남편이 되기를 바란다. 편지를 접은 고순자는 봉투에 넣어 조용히 재현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두 눈을 감았다. 다음날 아침 대운과 재현이 눈을 떴을 땐 고순자의 흔적은 부엌의 배추김치 냄새와 빈 거실의 얇은 이불, 그리고 편지 한 장뿐이었다. 재현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운이 묻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그냥 마음이 다친 거야? 그의 손이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던 고순자는 창밖으로 스치는 겨울산의 능선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차창에 김이 서려 흐릿해지는 풍경 사이로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 들였다.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말자. 대은이도 재현이도
그 나름대로 잘 살아가겠지. 엄마가 너무 오래 거기 머물렀던 거야.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고 돌아 오후가 되어서야 고순자의 마을에 도착했다. 눈 덮인 길 위 작은 시장 골목을 지나 익숙한 동네 어귀에 발을 들이자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큰아들 유석호였다. 그 옆엔 아내 박미진이 눈이 그득 쌓인 신발을 털며 한 손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병아리콩 죽을 들고 있었다.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고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냥 집이 그리워서. 석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어머니의 가방을 들어 안고 한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추웠죠, 엄마? 집에 가요. 뜨끈한 온돌방이 기다려요. 고향집은 여전히 소박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 냄새가 퍼진 부엌. 벽엔 손주 초음파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엔 미진이 쓴 글씨가 정성스레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곧 오실 거예요. 우리 아기 그때쯤이면 엄마 뱃속에서 발차기 연습하고 있을 거야. 고순자는 그것을 보며 살짝 눈을 감았다. 이 집은 아직도 누군가 그녀를 기다려주는 곳이었다. 며칠 후 서울에 있던 민재현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손수 뜬 목도리 2개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재현아, 대훈아. 그날 내가 떠나서 미안하구나. 엄마도 서툴렀고 너희도 당황했을 테지. 그런데 말이다.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건 서로의 불편함을 참고 이해하고 때로는 양보하는 거란다.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대훈이의 눈빛이 처음보다 부드러워졌던 날도 기억하고 재현이 네가 밤늦게 돌아와 살며시 내 방 문을 열고 담요를 덮어준 것도 기억한단다. 엄마는 지금 괜찮아.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들 사이에 있어. 편지를 읽고 난 재현은 눈을 감았다.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대훈이 말했다. 나 그때 너무 예민했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날 밤 재현은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주말에 우리 내려가도 될까? 대훈이도 엄마 밥 먹고 싶대. 고순자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 짓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내려와. 엄마가 좋아하는 콩나물국, 갈비찜, 부추전 다 해놓을게. 그리고 며칠 뒤 강원도의 작은 집 마당에는 가족 모두가 모였다. 유석호, 박미진, 민재현, 한다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2 손주까지. 고순자는 장독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바라는 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밥상 앞에 함께 앉는 거란다. 대우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더니 조용히 다가가 고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 다시 배워볼게요. 어머니랑 함께 가족이 되는 법. 그날 밤 그 집의 거실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소박한 밥상 위엔 따끈한 국과 김치 고깃찜이 있었고 가족들의 눈빛 속엔 진심 어린 반성과 따뜻한 용서가 담겨 있었다. 눈이 내렸다. 하얗고 고요한 강원도의 아침. 마당에 쌓인 눈 위로 고양이 발자국이 사르르 찍혀 있고 굴뚝에선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고순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조용히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있었다. 콩나물은 하룻밤 물에 불려놓았고 양파와 대파 다진 마늘을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온 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순자는 놀란 듯 돌아봤지만 곧 미소 지었다. 괜찮다. 너는 아기 가진 몸이니 푹 쉬어야지. 그래도요. 오늘 아침은 꼭 같이 만들고 싶었어요. 대은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어설픈 손길로 감자를 깎고 김치에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었다. 고순자는 그런 대은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거 좀 맵지 않겠니? 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맵더라도 가족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 김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맛이니까요. 아침 식탁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했다. 2 아들은 나란히 앉아 어릴 적처럼 엄마 김치 좀 더 주세요. 엄마 이거 미역국 진짜 맛있어요. 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순자는 문득 너무도 오래전 잊고 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남편 병철이 생전에 아이들이 아직 4, 5살이던 무렵 눈 쌓인 마당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아이들을 무등 태우던 그 웃음소리.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살아왔구나. 그날 오후 석호와 재현은 장작을 패고 대운과 미지는 이불을 털며 마당을 정리했다. 고순자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예전 사진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다. 사진 속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지만 환히 웃는 아이들, 갓 결혼했을 때의 젊은 병철, 그리고 자신이었다. 한 손에 된장 바가지, 다른 손엔 삽을 든 채 서 있는 아직 희망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의 그녀. 그녀는 천천히 앨범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다. 나 참 잘 살았다.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자식들 건강하게 키웠고 지금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그날 밤 석호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아 물었다. 엄마 서울에 다시 안 가실 거예요? 고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가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니? 엄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여기. 너희들이 웃고 있는 이 집. 밥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곳. 그게 엄마한테는 고향이고 집이란다. 그해 봄 고순자의 마당엔 작은 복숭아꽃이 피었다. 겨우내 얼어붙은 땅이 높고 언손으로 심은 씨앗들이 고개를 내밀 듯 땅 위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고순자는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고 점심엔 담벼락 밑에 앉아 햇살을 쬐며 다육이 잎을 다듬었다. 작고 소박한 하루들이 조용한 축복처럼 쌓여갔다.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다. 순자 씨는 이제 서울 안 가나 봐요. 고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서울도 좋지만 내 마음이 있는 데가 여기가 돼버렸지 뭐예요. 그녀는 더 이상 억지로 어딘가에 속하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을 나누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하루하루가 그녀에게 가족이자 삶 그 자체가 되었다. 석호는 매주 장을 봐서 어머니 집에 들렀고 미지는 김치 담그는 날이면 일부러 어머니 집에서 함께 담갔다. 재현과 대우는 매달 한 번씩 아이를 안고 찾아왔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익숙해지며 웃음도 말수도 늘어갔다. 손주가 기어다니기 시작하자 대우는 어머니에게 부탁하듯 말했다. 어머니, 저희 일하는 동안 아이를 잠깐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고순자는 웃으며 안아 올렸다. 그럼? 이 손주 보려고 엄마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걸지도 몰라.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가져온 유모차를 꺼냈고 마을 골목을 천천히 밀며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아기 웃음소리가 마을 언덕을 넘어 울려 퍼졌다. 밤이 되자 고순자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조용히 적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누군가의 눈엔 가난하고 외로웠을지 모르지만 나에겐 참 소중한 날들이었다. 고생도 했고 상처도 받았지만 결국 나를 안아준 건 다시 가족이었다. 그녀는 그 옆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가족은 완벽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멀어진 가족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아직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가슴속에 남아있나요? 그렇다면 늦기 전에 지금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세요. 한 끼 식사라도, 한 통의 편지라도, 때론 그 작은 시작이 삶 전체를 바꾸는 용기가 됩니다. 고순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사랑은 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밤냄새처럼, 손길처럼, 기다림처럼 아주 작고 따뜻한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혹은 한때 서운했던 가족 말 한마디가 그리운 누군가가 생각나진 않았나요? 가족이랑 가까울수록 말이 어려워지고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진심을 놓치기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은 가족과의 오해나 상처를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고백에서 위로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한 번, 공유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